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원격연수 나는 교사다 제1강 생성형 AI로 여는 교실혁명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기를 맡은 명문초등학교 교사 김종훈입니다. 제가 이 큰 주제로 두 가지 연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화책 출판하기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실습도 같이 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연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부산교육에 대해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입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기획하고 작사, 작곡, 그리고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 편집, 자막 이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만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텅 빈 화면 커서만 깜빡이는데 뭐라 정노 막막한 내 맘 답을 몰라 헤맬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야 탄탄한 기초 학력 그게 바로 너의 날개야 뿌리가 깊어야 높이 날아오르지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부모 찬스 그런 걱정 마라 네 곁에 쌤이 있다 학교가 너의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 이게 바로 부산의 공교육 찬스 던져봐 너만의 질문을 질문하는 힘 AI를 깨우는 건 결국 너의 목소리 정해진 정답은 없어 네가 만드는 프롬프트 그 한 줄이 세상을 바꾸는 열쇠가 돼 이게 진짜 실력이다 걱정은 stop 실력은 level up AI는 거들 뿐 너의 생각이 다 복잡한 코딩 몰라도 괜찮아 질문하는 힘 하나면 우리 뭐든 해내잖아 뒤지러 받아 겁낼 거 하나 없지 우리 손에 쥐어진 건 만능 마스터키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올린 we 너와 나 AI가 함께 만드는 new sea 던져봐 너만의 질문을 질문하는 힘 AI를 깨우는 건 결국 너의 목소리 정해진 정답은 없어 네가 만드는 프롬프트 그 한 줄이 세상을 바꾸는 열쇠가 돼 이게 진짜 실력이다 뒤지러 파도 위를 서핑하듯 즐겨봐 기초가 튼튼하니까 겁날 거 없잖아 인간의 감성과 기술이 만나 아이하이 세상이 놀라 하모니 부산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zoom 믿어봐 너만의 가능성 공교육찬 우리가 함께 만드는 내일은 달라 망설이지 말고 입력해 너의 꿈을 담은 프롬프트 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 꿈은 이 미래다 가보자 Creation leads to creation 너의 질문이 정답이 되는 곳 여기는 부산 너의 공교육 찬스 네, 어떠셨습니까? 분명 인공지능으로 한 티도 조금 나긴 하지만 제가 저 정도 퀄리티의 노래를 만들고 저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실제 촬영을 한다든지 노래를 녹음한다든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단 한 2, 3일 만에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저 영상을 1년 후에 다시 만들게 된다면 지금 이 영상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되지 싶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그 기술을 어느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녹여낼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하고 했던 프로젝트 수업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화책 출판하기
프로젝트 수업을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같이 실습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패들렛 웹사이트 주소 그리고 이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오늘 수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라든지 교육 사례 등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연수가 끝난 이후에도 여기에 피드백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인데요. 선생님들 다들 아시죠? 이 작품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미술 작품 만드는 것을 10여 년 전에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구글 딥 드림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융합해주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제가 놀란 점은 바로 자연어, 우리가 편하게 쓰는 언어로 프롬프트만으로 편하게 쓰는 언어를 프롬프트로 구성을 해서 바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한 작품인데요. 이것도 예상하셨겠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자신이 1등상을 차지할 줄을 미리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상과 동시에 바로 수상 거부를 하면서 실제 사진을 찍어서 예술 활동을 하는 포토그래피가 아닌 나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창작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프롬프터그래피라고 불러달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상상력은 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예술 작품의 외연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상상력을 넓힐 수 있고요. 별이 빛나는 밤, 이 작품 근처 여백에 제가 불꽃놀이, UFO, 미래도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렇게 작품을 구성해 봤습니다. 훨씬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작품은 이 영역인데 저희 상상력을 더 외연을 확장시켜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사례를 보고 영감을 얻었는데요. 이 사람은 챗GPT가 막 나온 시절 챗GPT 3.5 버전과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무려 단지 48시간 만에 동화책 이야기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마존에 업로드하여서 판매까지 총 48시간이 걸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당연히 동화책 작가는 아닙니다. 앨리스 앤 스파클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게시를 했고 저 정도면 나도 아이들과 같이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교육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도할 당시는 2023년도였는데요. 교육 자료가 없어서 제가 뉴스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선행했었던 교육이 인공지능 윤리 교육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한 의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 잘못 사용했을 때의 어떤 피해라든지 윤리적 문제 같은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러다이트 운동 그림입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를 때려 부수는 장면입니다. 지금 저희의 관점에서는 참 부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이 막 탄생했을 때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개발 속도가 빠르니까 6개월간 개발을 멈추자라는 운동이 있었고 당연히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생성형 인공지능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제가 아이들과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여기 보시는 러다이트 운동처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분명히 좋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이것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어찌 보면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수업들을 아이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캔바라든지 리튼, 수노 AI 등등 실제로 직접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얻은 답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초등학생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에 사용 가능한 것이 리튼과 캔바 AI, 그리고 최근에 여기 표현은 없지만 구글 제미나이도 부분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튼과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캔바 같은 경우도 선생님의 교육 계정의 링크로 초대된 아이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교육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말에 챗GPT가 세상에 나왔지만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더 전에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22년 당시에 부산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에서 파견 공부를 했을 때 시민 행사를 열었을 때의
포스터 모습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저 어린 왕자와 여우의 뒷모습을 그때 당시 달리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직접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저도 교사로서 어떤 버킷리스트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장면이 제가 직접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책을 출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없었더라면 저는 어떤 기획 능력이나 상상에만 그쳤을 건데 실제로 이게 시각화되고 출판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적용한 것은 저희 학급보다는 영재원의 집중기 수업이었습니다. 나의 꿈 동화책 출판하기라는 주제로 영재원 집중기 때 4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 4시간 안에 이 아이들은 인공지능 사용 방법, 인공지능 윤리교육, 그리고 실제로 책 출판까지 이 4시간 안에 모든 걸 이뤄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튼 같은 경우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 서식이 필요하고요. 따로 서식이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고, 이거는 아까 소개드렸던 패들렛에도 한글 파일로 업로드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화책을 만들 때 그림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야기 생성도 인공지능으로 하게 된다면 그건 아이들 창의력에, 상상 능력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정답은 없는데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아이들이 동화책 이야기까지 구상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획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대신에 그냥 바로 막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책 제목, 주제, 그 다음에 이야기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등에 대해서 미리 구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인공지능에게 시킬 프롬프트를 구상하는 것까지 해서 이런 학습지 활동을 하고 나서 시작했습니다. 나의 꿈 동화책이라고 해서 꿈이라는 게 꼭 나의 진로나 직업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관 등이 묻어나도록 하는 동화책을 각자 만들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제가 영재 강사를 8년 동안 해보았지만 이 아이들이 영재구나라고 느낀 시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집중기 수업 때 제가 깜짝 놀랐던 점은 20명 학생이 4시간 동안 단 한 명도 화장실을 가지 않고 쉬는 시간에 쉬지도 않고 정말 몰입을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과제 집착력이 정말 남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 아이들이 마지막에 마쳤을 때 느낀 점으로 한 말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정말 이 창작자의 마음에 맞게 입맛에 맞는 딱 맞는 이야기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딱 맞는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구조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친구도 지금 프롬프트를 계속 고쳐가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날 어떤 산출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표지 화면을, 동화책 표지를 제가 포토 프린터로 뽑아줬고요. 표지에는 이 학생들의 작품을 공개보기 링크를 QR코드로 변환해서 여기에 실었기 때문에 이 QR코드만 찍으면 전자책 형태로 자신의 책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뿌듯해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수업을 저희 반에서 우리 반 아이들과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저희 반 아이들과도 같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진행 방법은 같았고요. 역시나 나의 꿈 동화책 만들기라는 주제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최종 출판의 모습인데 친구들 작품에 서로 읽어보고 피드백을 남겨주는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이미지 프리징 카드로 뽑아서 문장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했고, 실물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패들렛에 댓글을 달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작가이자 독자이기 때문에 작가에게 궁금한 걸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5학년 학생들과 했던 해양오염 방지 동화책 전시회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해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같이 깨달아 보고요. 이것을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학습지에다가 이야기를 구성하고 프롬프트를 넣어서 최종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 실제 책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책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실제로 인쇄되는 책으로도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친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서 캔바나 이런 걸 이용해서 동화책을 만들고 이런 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사로서 이 주제에 맞게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구성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많은 안내자 역할과 투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올려지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최종 인쇄된 책을
이렇게 무지 스크랩북에 인쇄된 종이를 붙여가지고 실제 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과자 뷔페를 열어서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 작품을 보고 편하게 책방에 온 느낌으로 친구들 작품을 서로 읽어보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 한마당에 우리 반 아이들의 이 작품을 실제로 전시를 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진짜 초등학생들이 만든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나왔고 셀프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이 책 한 권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글을 짓고 편집하고 이미지도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을 혼자 1인이 해낸 것이라서 아이들이 정말 뿌듯해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올해 4학년 학생들과 함께한 프로젝트고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온책 읽기 활동을 한 후에 과학교과랑 연계해서 진행한 프로젝트. 먼저 어린 왕자를 온책 읽기 한 후에 과학 시간에 배운 화산과 지진단원, 식물의 생활단원, 다양한 생물과 생활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나만의 소행성을 하나 컨셉을 잡고요. 이 소행성에 어린 왕자가 왔다 간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동화책 제목, 주제,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행성의 특징, 그리고 작가로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등을 미리 먼저 구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글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만들어진 후에는 보시는 것 같이 스토리북을 제작했습니다. 20페이지짜리 무지 스크랩북을 토대로 제일 앞 표지, 그다음 펼쳤을 때 페이지 등을 구상을 해서 최종 20페이지, 뒷표지까지 해서 20페이지까지 구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방법은 다른 프로젝트와 동일합니다. 구상을 하고 만들어진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동화책으로 구성을 합니다. 최종 완성된 동화책을 인쇄를 해서 자르고 이것을 다시 무지 스크랩북에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올해 아이들은 이제 표지까지 제가 코팅지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역시나 아이들이 전체 출판회를 열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패들렛을 전시된 걸 전자책 형태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책으로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반 아이들의 책을 이렇게 360도 카메라로 저희 학교 도서관을 찍어서 우리 반 아이들 책을 이렇게 전시하는 메타버스 전시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실제 수업에 사용한 PPT 일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인디스쿨에 동화책 프로젝트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대부분을 그대로 쓰고 대신 저는 이제 캔바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재구성을 했습니다. 흐름을 보시면 아이들에게 읽었을 법한 이야기책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요. 이 동화책의 특징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만들고 구상하고 만들고 전시까지 해보자. 작가이자 학생들이 작가가 되고 선생님은 편집장이 된다. 그래서 저희 반 부서별로 출판사가 되어서 출판사 로고도 같이 만들고 했습니다.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중간 점검도 가졌고요. 이 전체적인 과정은 실제 결과물을 가지고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던 쭉 살펴보시면 이야기 정하는 거, 인물, 사건, 배경,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학습지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물이 바뀌었을 때, 배경이 바뀌었을 때, 그다음 사건이 바뀌었을 때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질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 어떤 개연성이 없거나 재미가 없거나 너무 막장이거나 하여튼 이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유의사항을 전달을 하고 줄거리를 같이 만듭니다. 근데 이 줄거리에 대화체가 들어가도록 했고 이야기를 아까 그 리튼이나 제미나이 또는 캔바 독스라고 했어요. 캔바 독스 등을 이용해서 글쓰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같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구성 스케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학습지에 따라서 구성 스케치를 하고 페이지 구성은 조금 더 독창적이게 이야기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로 구성을 하고 실제로 책을 만듭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저는 제가 직접 책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겪은 시행착오들을 아이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책을 보여주면서 제목, 그림, 출판사, 그리고 작가 이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펼쳤을 때 두 개의 이미지가 이어지는 느낌을 되도록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이들에게 하여튼 여러 가지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했고 마지막 뒷표지에는 이 책을 전자책 형태로 볼 수 있는 QR코드 그리고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표지부터 뒷표지 그리고 내용까지 어떤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살펴본 후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작품입니다. 먼저 이건 최종 이제 전시된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들이 탄생하기 전에 사실은 부서별로 엄청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 패들렛은 뭐냐면 피드백 패들렛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로 상처받지 않기를 약속을 하고, 너 몇 페이지에 어떤 글자가 틀렸고, 너 그림체가 어떻고, 맞춤법이 틀렸고, 뭐 띄어쓰기가 틀렸고, 기타 등등 뭐 이야기 전개가 좀 어색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 친구들한테는 본인 작가는 이 피드백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작가가 판단을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진짜 인쇄가 되고 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까지 최대한 오류 없이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피드백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 보완한 최종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 패들렛에서는 친구들이 서로 조금 비교적 긍정적인 피드백 위주로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30명 모두의 작품을 읽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가 사실은 여러 교과, 여러 아이들에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남여고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여고생들이라서 그래서 좀 더 감수성이 풍부하고 체계 완성도도 많이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우리 반 친구들이 만든 종입니다. 이거는 제가 과학교과랑 이렇게 융합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동화책 제목에도 보면 균사체 행성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메타버스 전시입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 주변으로 우리 반 학생들의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클릭을 하면 그 작품으로 바로 전자책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재작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2학기 때 오히려 학생들이 저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동화책 만들기 너무 좋은데 저희 동화책을 시각장애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제안을 했고,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오디오북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 학생 작품 중에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궁여행 글 임예담.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 13살 한 마리입니다. 내 이름은 특이하게도 물이라는 뜻을 의미한대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이라든지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나 교과나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활용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캔바가 필요합니다. 캔바 관련된 연수는 추후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오늘 저랑은 동화책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기능 위주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바에서 동화책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템플릿에 이렇게 검색을 하는 편입니다. 북 크리에이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미 책으로 디자인된 그 템플릿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형태는 온라인으로 출판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지 스크랩북으로 출판을 해야 된다, 무지 스크랩북에 실제로 인쇄를 해서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스크랩북 규격에 맞는 걸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 정사각형 형태의 무지 스크랩북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사각형 형태의 템플릿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크기나 이런 걸 조정하신 다음에 브랜드 템플릿으로 아이들에게 공유를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 해서 이렇게 불러오도록 합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요 작품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작품 제목을 실제 동화책의 제목과 작가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또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공유부터 시작합니다. 공유는 공개보기 링크로 하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이 링크 복사 말고 밑에 이 공개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공개보기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링크 만들기 하시고 복사를 하시면, 이 복사한 것을 아이들에게는 패들렛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링크에 이 방금 공개보기 링크를 넣고, 요것도 역시 작품 제목과 작가 이름으로 해서 게시 버튼까지 누르도록 합니다. 공개보기 링크를 생성을 하면 이것을 클릭하면 방금 그 책을 이렇게 그냥 미리 보기 형태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봐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만약에 편집을 하면 편집한 게 그대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링크부터 공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시키는 게 뭐냐면 QR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바로 안내를 합니다. QR코드는 캔바 메뉴 중에 왼쪽에 플러스 앱을 선택을 하시고요.
앱 검색에 그냥 쳐보겠습니다. QR이라고 쳤을 때 많은 어플이 뜨지만 여기 보시면 QR 코드라고 해서 이 어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공개 보기 링크를 URL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맞춤 제작해서 배경 색상이나 전경 색상, 여백 등을 조정해서 코드 생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QR 코드가 생긴다. 이 QR 코드가 아까 그 공개 보기 링크 전자책 형태로 볼 수 있는 QR 코드입니다. 요거까지 먼저 설명을 한 후에 아이들은 이미 20페이지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제작했기 때문에 텍스트나 이미지 편집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동화책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계속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만들면 되고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도 역시나 플러스 앱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캔바의 다양한 기능에 있는 이 매직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매직 미디어를 선택하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제일 먼저 여기 정사각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을 클릭을 해서 내가 생성할 이미지의 크기부터 정합니다. 비율, 정사각형이냐, 가로로 긴 것이냐, 세로로 긴 것이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먼저 정하고요. 그리고 스타일을 정합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동화책 20페이지 동안 동화책의 그림체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을 미리 정해놓고 하면은 그만큼 일관성 유지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일을 먼저 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프롬프트죠. 아이들이 그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쳐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장면을 뽑아냅니다. 제가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른 초원이 귀여운 돼지 2마리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 그러면 이제 4장의 이미지가 동시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장면이 마음에 들었다고 치면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작업 평면에 추가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면을 추가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물,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건 캔바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미지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또는 이미지 일관성의 간극을 그나마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귀여운 돼지 2마리라고 했지만 어떤 색을 가지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등등 그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어떤 디폴트 값으로 프롬프트에 놓고 나서 이러이러한 돼지가 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함으로써 비교적 그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좀 주지시켜 가지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도 제가 안내 드리면 여기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이 메뉴 바 중에 편집 버튼이 있습니다. 편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러가지 편집 메뉴들 중에서 필터라든지 효과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사진 어플 같은 데서 쓰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편집할 수 있는 매직 스튜디오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제거입니다. 배경 제거는 이 편집 버튼 바로 오른쪽에도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배경 제거를 누르면 예상하셨겠지만 이 캐릭터 주인공을 제가 나머지 배경을 이렇게 지워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배경 제거고요. 배경 생성은 맞습니다. 생성을 제가 만약에 배경을 빛나는 우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했다고 친다면 이 배경 생성은 기존의 배경을 지운 다음 제가 방금 입력한 프롬프트대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배경까지 입혀버리는 작업입니다.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거죠. 제가 빛나는 우주라는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이런 형태의 4가지의 이런 배경이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편집해서 매직 이레이저는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 중에 특별히 어색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는 기능인데요. 제가 만약에 이 돼지 눈썹을 이렇게 이 한쪽 눈썹을 브러쉬로 색칠을 하고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이 영역이 주변과 어울리도록 이렇게 싹 감쪽같이 지워줍니다. 눈썹이 하나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지워주는 기능이 매직 이레이저입니다. 다시 되살려보고요. 그리고 매직 그랩은 지금 개체를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영역이 선택되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제가 만약에 요거를 선택을 하고 추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선택된 게 따로 빼도 뒤에 배경이 생성되고, 이거를 크기를 바꿔도 되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 마리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추출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추출하기입니다.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매직 익스펜드라는 게 있습니다. 매직 익스펜드는 확장을 시켜주는 기능인데 전체 페이지로 제가 선택을 하면 지금 이 전체 페이지에서 이미지 외에 있는 여백들이 있지요. 이 여백을 제가 확장 버튼을 누르면 나머지 여백을 기존 이미지랑 어울리도록 저절로 여백을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이미지를 말 그대로 확장시켜주는 것입니다. 보이신 것과 같이 이것뿐만 아니라 4가지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면 이미지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꽉 채울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미지를 생성하면 되고, 사실은 그 외에도 캔바는 여기 요소에 보시면 요소에도 엄청 예쁘게 잘 디자인된 것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요소에 있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동화책을 만들 수 있다. 이제 텍스트 편집인데요. 텍스트는 왼쪽 좌측 메뉴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제목 추가, 부제목 추가, 본문 추가 등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제목 추가를 누르고 이 제목에서 메뉴바에서 폰트를 먼저 정하고 글자 색상도 바꾸고 그리고 효과에서 효과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텍스트가 이미 디자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템플릿 같은 것들인데 이 디자인된 것들 중에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이걸 들고 와서 말 그대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글자만 바꾸면 여기서 적용된 폰트나 색상 그리고 효과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이 영어로 된 게 참 멋지다 해서 들고 와서 제가 이렇게 바꾸면 안 멋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영어에만 쓰이는 폰트가 쓰였기 때문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따로 다른 한글 폰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런 효과를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텍스트를 추가해서 만들면 되고 이미지 생성, 텍스트 추가 이런 식으로 계속 페이지마다 구성을 해 나가면서 이 20페이지를 꽉 채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샘플로 만든 동화책이고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동화책을 최종 완성을 했을 때 아까처럼 아이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부서별로 출판사 이름도 정하고 출판사 로고도 정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패들렛에만 공유하면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실제 인쇄를 하겠다.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선택한 방법은 실제로 조금 귀찮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 이미지 파일 즉 20페이지의 이미지 파일을 전부 다 다운로드 받고 이것을 제가 다 취합을 해서 일괄 인쇄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우측 상단 공유 버튼에 다운로드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파일 형식이 PNG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요. 그럼 다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 파일 제목으로 압축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저는 저희 반 패들렛에 제 구글 드라이브를 같이 링크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 드래그해서 갖다 놓는 것까지만 아이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일을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한글에 옮긴 다음에 인쇄를 해줬습니다. 네, 한글 파일을 어떻게 인쇄를 하는지 보면 지금 제가 사용했던 무지 스크랩북이 대략 가로 세로가 16.5cm입니다. 그러면 실제 인쇄되는 책의 크기를 대략 16cm로 인쇄를 하면 좀 예쁘게 잘 붙여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가로 세로 16cm가 되도록 어떻게 한글 파일에 넣느냐, 그것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편집 용지에서 A4 용지 가로가 지금 폭이 210이니까 16이 되기 위해서 가로 왼쪽 오른쪽에 각각 25씩 여백을 주면 즉 50이 제거가 되면 160이 되겠죠. 딱 요 가로 폭이 지금 160이 된 상태고 아까 다운로드 받은 20개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요 이미지 파일을 제가 쭉 드래그해서 한글 파일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틀에 맞게 16cm 가로 세로 16cm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한글에 불러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한글 파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인쇄를 하고 인쇄된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아이들이 잘라서 무지 스크립북에 붙였습니다. 조금 귀찮긴 한데 저도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좀 정확하고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인쇄한 후에 딱불로 붙이거나 이런 작업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애초에 라벨지에다가 인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르고 바로 붙이면 되겠죠. 풀칠하는 과정이 일단 생략되고 아니면 또 인쇄를 이렇게 취합하는 것보다 캔바에서 아예 바로 인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캔바에서 사용자 지정 크기 가셔가지고 크기 조정해서 맞춤형 크기 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미터에 예를 들어서 지금 160으로 되어 있죠. 이 사이즈로 해가지고 바로 인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반 20명의 링크를 받아서 한 명씩 클릭하고 인쇄 버튼 누르고 인쇄 버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 둘 중에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지금까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해서 동화책 제작하는 프로젝트 적응 과정을 살펴봤는데 아마 이 짧은 제 설명만으로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패들렛에 댓글을 남겨주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스로인훈쌤에 관련 컨텐츠가 많고 거기 댓글을 달아주신다든지 아니면 부산 명문초등학교 김종훈에게 내부 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 바로 다음 차시 바이브 코딩에서 같이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